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번개가 치던 밤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안채와 행랑채에서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지요. 양반가 마님의 아들과 천한 몸종의 아들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실청 문이 열리고 집안의 큰어른인 노마님이 행랑채에서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품에 안긴 귀한 장손과 종놈의 아이를 번개같이 바꿔치기 했지요. 어머니,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노마님은 단호했습니다. 가문을 살리는 길이다. 입 다물거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나가는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핏줄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어미를 용서해라. 부디 꼭 살아남아야 한다.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닥친 걸까요? 어찌하여 고귀한 양반가 마님이 천한 종놈의 자식을 품에 안고 금지옥엽 같은 친자식은 밖으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이야기는 그 비극의 밤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종이장처럼 박살났습니다. 횃불을 든 광군들이 성난 파도처럼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역적 윤진사를 추포하라. 한 놈도 남겨두지 마라. 시뻘건 불길이 사랑채를 집어삼키고 사람들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한양 명문가였던 윤진사 댁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참혹한 순간이었지요. 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마을 어귀 언덕 나무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놈 만식과 그의 아내였지요. 불과 한 시즌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 시즌 전, 마당에는 수십 명의 노비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노비들에게 전담 문서와 엽전 꾸러미를 나눠주었지요. 이 집안의 운명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 마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희들의 면천 문서와 노자를 챙겨두었으니 모두 흩어져라. 누구든 이 집에 남아있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어서 떠나거라. 마님, 아이고 마님. 평생을 모신 주인의 마지막 배려에 노비들은 마당이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만식 역시 눈물 콧물을 쏟으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지요. 마님,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 만식, 마님의 명을 받들어 어디서든 끈질기게 살아남겠습니다. 다시 현재 활활 타오르는 대감댁을 바라보는 만식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만식은 품에 안긴 갓난아이를 고쳐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닌 마님이 살리기 위해 빼돌린 양반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여보, 갑시다. 마님께서 주신 목숨 헛되이 할 수 없소. 만식은 불타는 집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자신들을 살려준 주인에 대한 감사이자 그 불길 속에 남겨진 진짜 자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만식의 등 뒤로 매캐한 연기만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낯선 고을의 시끌벅적한 장터, 종놈 옷을 벗고 어엿한 장사꾼 행색을 한 만식이 땀을 뻘뻘 흘리며 쌀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이 만식네, 자네 오늘 셈은 이걸로 퉁치지? 심술 굳게 생긴 쌀 도매상,
최가놈이 계산판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 보라고. 쌀 30가마에 지난번 외상값 단량을 제하고 이자 2푼을 더하면 자네가 내게 거스름 돈 성량을 더 줘야 맞네. 안 그런가? 만식은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까막눈인데다 셈이 느린 만식으로서는 최가놈이 속사포처럼 뱉어내는 숫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아, 예. 나으리 계산이 맞겠지요. 여기 있습니다. 만식이 주섬주섬 돈주머니를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 하나가 만식의 투박한 손목을 턱 하니 잡았습니다. 아버지, 틀렸습니다. 5살배기 아들, 선우였습니다. 선우는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최가놈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아저씨, 셈이 틀렸어요. 외상값 단량은 지난달 보름에 갚았고 이자는 2푼이 아니라 1푼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돈을 줄 게 아니라 아저씨가 우리에게 쌀 2가마 값을 더 줘야지요. 뭐라? 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서? 최가놈은 얼굴이 벌개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닥에 나뭇가지로 숫자를 슥슥 적어 내려갔습니다. 보세요. 30가마 곱하기. 아이는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복잡한 셈을 순식간에 풀어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에 구경꾼들이 모여들며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저 꼬마가 보통이 아니네. 최가가 애한테 딱 걸렸구만. 망신을 당한 최가놈은 씩씩거리며 쌀 2가마 값을 뱉어내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만식은 멍하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장터 바닥에서도 선우에게서는 묘하게 귀티가 흘렀습니다. 내시에서 어찌 이런 놈이 나왔을꼬? 이건 신동이다, 신동이야. 만식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습니다. 하하, 내 새끼 장하다. 오늘 저녁엔 고깃국이다. 선우의 천재성 덕분에 만식에 전대는 날이 갈수록 두둑해졌습니다. 가난했던 피난살림이 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였지요. 하지만 만식은 몰랐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는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장터 쌀가게 사건 이후 만식네 꼬마가 신동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고을의 세금을 담당하는 호방 박아전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내 놈이 그 소문의 꼬마더냐? 관아의 마루 위 박아전이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빨며 물었습니다. 만식은 잔뜩 겁에 질려 선우의 어깨를 감싸쥐고 조아렸지요. 예. 그저 셈을 조금 할 줄 아는 것뿐입죠. 나리. 박아전은 코웃음을 치며 두꺼운 장부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건방진 것들. 어디 내놈 재주가 얼마나 신통한지 한번 보자꾸나. 이 장부에서 틀린 곳을 찾아내보거라. 못 찾으면 내 아비의 볼기를 칠 것이다. 선우는 아비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하지만 천재의 눈에는 그 복잡한 숫자들이 마치 춤을 추듯 정렬되어 보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선우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날이 여기입니다. 오! 이쪽 김첨진에 놓은 세금이 2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합계도 성량이 비옵니다. 순간 박아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박아전이 뒷주머니를 차려고 일부러 조작해 놓은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것이 자신의 비리를, 그것도 하필이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콕 집어내다니. 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선우의 작은 몸이 흙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지요. 이런 썩을 놈이, 천한 종놈의 새끼가 감히 관아의 장부를 능멸해? 내 놈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박아전은 홧김에 선호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나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식은 기겁하며 달려들어 박아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지요. 제 자식이 철이 없어 그럽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리. 만식의 비굴한 등 뒤에서 흑투성이가 된 선호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훔쳐내며 박아전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저 눈빛. 아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허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쥐고 있는 사람은 거짓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장부의 오류를 지적한 게 아니라 저자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찔러버린 것입니다. 장부를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봤어야 했다. 숫자를 셈하기 전에 상대가 정직을 원하는지 아첨을 원하는지 그 마음부터 셈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총기가 칼날이 되어 아비에게 향하지 않게 하려면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때로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천재 선호가 5살 어린 나이에 흙바닥에서 깨우친 비정한 세상의 첫 번째 이치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식은 조용히 보찜을 꾸렸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비장한 얼굴이었지요. 선호야. 만식은 잠결에 눈을 비비는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아비가 없는 동안 내가 어미를 잘 지켜야 한다. 너는 사내 대장부니까 할 수 있지? 아버지, 어디 멀리 가십니까? 선호의 물음에 만식은 보찜을 둘러매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저 사람 노릇 좀 하러 간다. 사람 노릇이요?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비의 눈이 너무도 깊어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만식은 살인문 밖에서 배웅하는 아내와 선호를 향해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안개 낀 길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식은 먼 길을 떠나며 다짐했습니다. 대감마님, 용서하십시오. 이놈, 이제서야 대감마님을 뵈러 갑니다.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아비가 떠난 자리는 컸지만 5살 선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챙겼지요. 어머니, 올겨울 땔감은 이 정도면 부족합니다. 지난 겨울보다 추위가 일찍 왔으니 장작을 2짐은 더 들여놔야 해요. 아이고, 우리 선호가 아비보다 낫구나. 어미는 기특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 어린 것이 벌써부터 가장 노릇을 하려 드는 것이 떠난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워서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낙엽이 지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눈이 녹다 얼어 길바닥이 유리처럼 번들거리는 밤이었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발이 미끄러져 퍽 하는 소리에 만식의 아내가 소스라치며 문을 열었습니다. 왔소? 만식의 등짐이 한번 꿈틀하더니 그 속에서 사내아이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뼈만 남아 말라 있었고 귀밑이 시퍼렇게 트여 있었습니다. 남의 집 아이의 추위는 왜 이리도 매서운지 만식의 손마디까지 저려왔습니다. 만식의 아내가 등불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도련님? 그 한마디에 만식의 목이 콱 막혔습니다. 아이가 아내를 힐끔 보더니 본능적으로 눈을 내리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예를 갖췄습니다. 배운 예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맞지 않기 위해
몸에 문신처럼 새겨진 비굴한 이였습니다. 몸값을 다 치렀소. 만식은 품에서 구겨진 종이 쪽을 꺼내 바닥에 눌러 펼쳤습니다. 글씨가 검은 벌레처럼 꿈틀대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방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결에 깬 선호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불 불빛이 흔들리자 새로 데려온 아이의 눈이 선호에게 잠깐 붙었습니다. 그것은 또래를 향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굶은 짐승이 먹이를 지키려는 듯한 서늘하고 조용한 경계였습니다. 만식은 명인의 발목을 보았습니다. 부드럽게 가려진 살갗 아래 쇠줄이 지나간 자국이 가느다랗게 파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겪은 고통인 줄도 모르고 만식은 그저 상전의 아들이 겪은 고초에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실로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유배지에서 이미 눈을 감으셨소. 마님은 관비로 팔려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고 이 아이 도련님만은 대장간에서 짐승처럼 매를 맞고 있었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핏줄을 외면하겠소. 내 아전놈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던져주고 모셔왔소. 만식은 아내에게 그간의 일을 도란도란 늘어놓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이 집엔 아이가 둘이요. 진짜 아들을 도련님으로 모시고 가짜 아들을 내 새끼로 품게 된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식의 집에는 참으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4인 가족이었으나 그 속사정은 남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지요. 도련님, 어서 아랫목에 앉으십시오. 거기는 춥습니다. 만식은 밥상머리에서도 명인에게 상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명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명인은 굳이 찬바람이 드는 문지방 근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은 매를 맞는 자리였고 찬 바닥이 마음 편한 자리였던 지난 5년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선호는 달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숟가락을 드는 손놀림이나 물을 마시는 모습에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지요. 명인은 본능적으로 선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만식이 없을 때면 명인은 알아서 선호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선호가 먹다 남긴 물을 치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만식은 장터에서 큰맘 먹고 비싼 천자문 책 한 권을 사왔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도련님이 글을 깨쳐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이제 글 공부를 시작하셔야지요. 그래야 훗날 대감마님의 원수를 갚고 집안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만식은 명인 앞에 책과 붓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인은 책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대장간 주인이 종놈이 건방지게 글을 본다며 책으로 머리를 때리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명인은 발작하듯 책을 밀쳐내고 밖으로 뛰쳐나가 마당에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쓱싹 쓱싹. 마당을 쓰는 명인의 손놀림은 기가 막히게 날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만식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지요. 아이고, 도련님. 그 귀한 손에 빗자루가 웬 말입니까? 만식이 울상이 되어 마당으로 뛰어내려가려는데 방 안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르황. 선호였습니다. 선호는 만식이 사온 천자문을 펼쳐놓고 마치 오래된 벗을 만난 듯 술술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맑고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마당을 쓰는 명인의 빗자루 소리와 기묘한 화음을 이루었지요.
만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종놈의 자식은 사랑방에 앉아 성현의 글을 읽고 양반의 자식은 마당에서 비지를 하고 있는 상황. 이 무슨 뒤바뀐 운명이란 말인가. 만식은 홧김에 선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감히 도련님의 책을 탐하느냐. 당장 덮지 못해. 하지만 선호는 붓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러나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형님은 빗자루를 잡을 때 마음이 편해 보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야말로 형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 말에 만식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피는 책을 부르고 천한 습관은 빗자루를 부르는 이 잔인한 핏줄의 이끌림. 만식은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만식의 아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헤어진 베네저고리 하나를 꺼내 기우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선우가 입고 왔던 그 비단 저고리였습니다. 이 저고리 한 장이 내일 아침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날 밤 호롱불 아래서 만식의 아내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베네저고리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선우가 입고 왔던 바로 그 비단 저고리였습니다. 명인의 헤어진 옷을 기워주려다 마땅한 천이 없어 옛 옷감을 쓰려던 참이었지요.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바느질하던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만식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오? 이 저고리 말이오. 겉은 멀쩡한데 안감 솔기가 죄다 거꾸로 박혀 있구려. 게다가 이 매듭 좀 보시오. 3번을 꼬아 묶어놨네. 마님 솜씨가 영 아닌 게 그날 밤 경황이 없어 실수하셨나 보오. 만식은 무심코 아내가 내민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호롱불에 비춰본 안감. 아내 말대로 바느질 땀이 안쪽으로 거칠게 뒤집혀 있었고 끝 매듭은 특이하게도 3번을 단단히 꼬아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순간 만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번 꼬은 매듭? 기억은 5년 전 만식이 대감마님을 모시고 사냥을 나갔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감마님은 화살에 맞은 매를 주워오며 만식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요. 만식아, 우리 가문에는 위급할 때만 쓰는 표식이 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안으로 3번을 묶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지. 이것이 우리 윤씨 가문의 비밀 표식이다. 만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입고 온 이 옷에 왜 윤씨 가문의 비밀 표식이 있단 말인가. 종놈의 자식에게 입혀보낸 옷이라면 대충 입혀보냈을 터. 어찌하여 겉에선 안 보이게 안감에다 이토록 정성스럽게 가문의 표식을 남겼단 말인가. 만식은 홀린 듯 저고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두툼한 목기 속에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것이 잡혔습니다. 만식은 다급하게 가위로 목깃을 뜯어냈습니다. 여보, 왜 멀쩡한 옷을 찢소? 아내의 비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뜯겨진 목깃 사이로 손톱만한 하얀 비단 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실로 수놓은 떨리는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생,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5년 전 그 빗속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창백했던 마님의 얼굴. 마지막 순간 아이를 건네며 했던 말. 아가, 용서해라.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 만식은 그 말이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님을, 품에 안긴 아이에게 한 말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식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랫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선호, 양반의 기품이 흐르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천재. 그 아이가 바로 마님이 살리고자 했던 윤씨 가문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찬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는 명인. 짐승처럼 매를 맞고 5년간 남의 집 종살이를 하다 돌아온 아이. 눈칫밥을 먹으며 빗자루를 놓지 못하는 저 아이가 바로 내 핏줄이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만식은 벤의 저고리를 움켜쥔 채 바닥을 긁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살려냈다고 자부했습니다. 허나 진실은 주인의 아들을 내 자식인 줄 알고 금지옥엽 키우는 동안 내 진짜 새끼는 주인의 아들 대신 미끼가 되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만식은 터져나오는 통곡을 틀어막으며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남편을 바라볼 뿐 방 안에는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 가는 소리만 처연하게 울렸습니다. 만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지방 쪽에서 새우잠을 자는 명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만식의 가슴은 천근 바위에 눌린 듯 답답해졌습니다. 새벽녘 만식은 명인의 걷어차인 이불을 덮어주다 아이의 발목에 남은 선명한 흉터를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안쓰러운 도련님의 상처였으나 진실을 마주한 지금 그것은 아비인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간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믿을 수 없다. 만식은 아내가 깰세라 조용히 벤의 저고리를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착각이길 마님이 그럴 리 없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걷는 새벽길은 천리길보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도한 곳은 관아의 뒷마당 빨래터였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고 아랫사람들을 호령하던 마님은 이제 거친 삼배옷을 입고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근 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마님의 뒷모습을 보자 만식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만식은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만식을 알아보는 순간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인일인가? 만식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하얀 천뭉치를 꺼냈습니다. 안감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접힌 붉은 실로 살 생자가 수놓아진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만식은 그것을 마님의 젖은 손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님의 시선이 저고리에 박혔습니다. 순간 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더니 이내 방망이를 힘없이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침묵 섞인 긍정이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만식은 마님의 반응을 보며 마지막 남았던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이, 배신감보다는 처절한 슬픔이 만식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만식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소희는 그것도 모르고 마님의 아들을 내 자식인 줄 알고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제 진짜 새끼가 남의 집에서 짐승처럼 매를 맞는 동안 저는 마님의 아들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쌀밥을 먹였습니다. 마님은 젖은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여다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네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네. 내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네. 마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만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심한 하늘에서는 5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 했던 어미의 독한 모정, 그리고 그 모정에 속아 남의 자식을 품고 내 자식은 지옥에 방치했던 어리석은 아비. 만식은 빗물에 젖은 베네 저고리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님을 원망하며 울부짖고 싶었으나 그러기엔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도 잔혹하게 꼬여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식은 마님을 뒤로하고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만식은 수십 번도 더 가슴을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선호를 내치고 명인을 안방 아랫목에 앉히고 싶은 충동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핏줄의 순리이자 억울하게 빼앗긴 5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집 앞에 당도했을 때였습니다. 만식은 살인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마당, 툇마루에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호가 작은 약항아리를 들고 명인의 걷어올린 바짓단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에서 매를 맞아 짓무른 명인의 발목 상처에 선호가 조심스레 고약을 발라주고 있었지요. 형님, 아프지 않아? 선호의 물음에 명인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이라니, 아버지가 형제라 하셨잖아. 그러니 나를 형님이라 부르지 말고 편하게 대해. 선호는 자신의 깨끗한 옷소매로 명인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양반의 핏줄인 아이가 천한 종놈 핏줄인 아이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 그곳에는 신분의 귀천도 뒤바뀐 운명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을 걱정하는 아우와 그런 아우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형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만식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끓어오르던 분노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 죄는 어미가 지었지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자신이 지금 선호를 내친다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 남의 자식을 희생시킨 마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식은 품 안에서 젖은 베네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 아궁이에 타다 남은 불씨 속에 그것을 던져 넣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살 생자가 새겨진 비단 조각이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비밀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눈가를 훔치고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선호가 반갑게 달려와 만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명인은 쭈뼛거리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식은 한 팔로는 달려온 선호를 안고 다른 한 팔을 뻗어 명인의 깡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만식의 투박한 손이 두 아이의 등을 동시에 토닥였습니다. 하나는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요. 하나는 내 가슴으로 키운 아들이다. 누가 양반이고 누가 천민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두 아이는 만식의 이름 아래서 형제로 자랄 것입니다. 만식은 두 아이를 보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보아라. 너희 양반들은 핏줄을 나누고 신분을 따졌으나 나 만식은 이 두 놈을 모두 천하의 인재로 키워낼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대감마님께 갚는 은혜일 것이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만식의 쌀가게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거상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만식의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두 아들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훌륭하게 자라났지요. 장터 한복판, 만식의 상단 앞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어이 만식네. 이번에 들어온 비단이 최상품이라더니 물이 다 빠지지 않는가. 내 동물원에게. 동네 왈패 하나가 억지를 부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점원들이 쩔쩔매는 사이 가게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물 빠진 비단을 가져오셨소? 명인이었습니다. 어느덧 15 청년이 된 명인은 왈패가 던진 비단을 휙 낚아채더니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 상단 물건이 아니오. 우리 비단은 끝단에 붉은 실로 매듭을 지어 놓는데 이건 없지 않소? 어디서 싸구려를 주워와서 행패요? 명인의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장터 바닥을 구르며 익힌 눈치와 배포는 어지간한 어른 뺨칠 정도였지요. 왈패가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아니. 내가 착각을 했나 보네. 착각? 착각한 김혜샘도 다시 합시다. 지난달 외상값 선양, 이자까지 쳐서 단양이요. 당장 내놓고 가시오. 명인은 왈패의 주머니를 뒤져 기어이 돈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만식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시 핏줄은 못 속이는지 명인은 만식보다 더 지독하고 셈이 빠른 장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 사랑방 문이 열리며 선우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도포 차림에 책을 낀 모습이 영락없는 귀공자였습니다. 형님, 고정하십시오. 소란이 길어지면 손님들이 놀랍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명인은 선우를 보자마자 험악했던 표정을 풀고 씩 웃었습니다. 아우야, 글 공부는 잘 되어 가느냐? 이 형님이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형님이 상단 일을 도맡아 주시니 제가 맘 편히 공부하는 것이지요. 명인은 셈이 빠르고 장사 수완이 좋아 집안의 곳간을 불렸고 선우는 글재주가 뛰어나고 학식이 깊어 집안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하나는 돈을 벌고 하나는 이름을 알리니 그야말로 환상의 형제였습니다. 만식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꼬였으나 결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의 피가 흐르는 선우는 과거를 준비하고 내 피가 흐르는 명인은 상단을 이끄는 지금. 만식은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 최 씨가 만식의 상단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 최 씨는 부임 첫날부터 관아의 장부가 아닌 고을 상권의 지도를 먼저 펼쳤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머문 곳은 단연 고을 최대의 돈줄인 만식의 상단이었습니다. 천안종놈 출신이 감히 양반보다 더 배불리 먹고 산다? 내 일을 바로 잡아야지. 최현감은 이방을 불러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곧 만식의 상단에 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만식의 쌀가게에 관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현감은 뒷짐을 진 채 가게 안을 휘젓고 다니며 쌀가마니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복에 만식이라 했나? 예, 사또 나으리. 굽어 살펴주십시오. 만식은 납작 엎드려 조아렸으나 최현감의 눈은 만식이 아닌 쌀을 재는 되와 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듣자 하니 내 놈 상단에서 쓰는 대박이 관청의 것보다 자가 백성들을 속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아이고 나으리, 당치 않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신용 하나로 장사해온 곳입니다. 억울합니다. 만식이 펄쩍 뛰었으나 최현감은 들은 채도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명인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명인의 눈매가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나으리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증거도 없이 어찌 생사람을 잡으십니까? 지금 당장 관청의 대박을 가져와 대보시지요. 만약 쌀 한 톨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내 손목을 내놓겠소. 명인의 서슬 퍼런 기세에 최현감이 짐짓 놀란 척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덫에 걸린 짐승을 보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최형감은 명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천한 것들이라 그런지 성정 또한 짐승 같구나. 감히 관의 수령에게 눈을 불하려. 내 놈의 그 건방진 태도가 바로 증거다. 최형감은 즉시 만식의 상단에 영업 정지령을 내리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상단 기둥 뿌리를 뽑아야 할 만큼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놈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줄을 죄려는 겁니다. 관졸들이 돌아간 뒤 명인은 분을 이기지 못해 쌀가마니를 걷어찼습니다.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명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명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징수가 아니라 만식의 상단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탐관오리의 검은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만식은 닥쳐올 것엔 파도를 직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형감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업 정지도 모자라 이번에는 장터의 왈패들을 풀어 물리적인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비켜. 오늘부터 이 가게 앞은 우리 안방이다. 오락부락한 왈패 수십 명이 만식의 상단 입구의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손님들은 겁에 질려 발길을 돌렸고 가게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요. 이놈들이 진짜. 가게 안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명인이 참다 못해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명인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었습니다. 내 놈들 제 발로 나가겠느냐 아니면 내 손에 뼈가 부러져서 실려 나가겠느냐. 오호라 이놈 보게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왈패 두목이 낄낄거리며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들었습니다. 명인이 방망이를 치켜들고 달려들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형님. 서리빨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소란을 갈랐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선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비켜라 아우야. 말이 안 통하는 짐승들에게는 메타작이 약이다. 그래서 하수라 하는 겁니다. 짐승을 상대하려 흙탕물에 같이 구르시렵니까? 선우는 명인의 방망이를 지그시 눌러내리게 한 뒤 뒷짐을 진 채 왈패 두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목이 칼을 흔들며 위협했지만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목의 눈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대명률 형전 제26조 백주대낮에 흉기를 들고 양민을 협박하며 생업을 방해한 자는 장형백도에 처하고 그 죄질이 나쁜 자는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낸다 하였소. 뭐라? 대명. 무식한 두목이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선우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네들 뒤에 형감이 있다고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시오. 형감은 자네들을 사주했다는 게 밝혀지면 꼬리 자르듯 버릴 것이오. 내 이미 자네들의 인상착의와 행패 부린 시각을 적어 한양 사헌부 감찰에게 서신을 띄우려던 참이었소. 사헌부? 고을 사또도 무서운데 한양에서 내려오는 저승사자 같은 감찰 이야기가 나오자 왈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가면 철없는 객기로 눈 감아주겠으나 계속 누워있겠다면 내일 아침 자네들은 관아 형틀이 아니라 한양으로 압송되어 평생 햇빛을 못 보게 될 것이오. 선택하시오. 선우의 기세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두목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눈앞의 이새님은 빈말을 할 위인이 아니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A씨, 재수없게 새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야 가자. 술맛 떨어졌다. 두목이 꼬리를 내리자
드러누웠던 졸개들도 허겁지겁 일어나 주랭랑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자 명희는 멍하니 방망이를 내려놓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방망이보다 아우님 혀가 더 맵구나. 선호는 씩 웃으며 명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르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 했습니다. 형님의 주먹은 아껴두십시오. 진짜 써야 할 때는 따로 있을 테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선호의 저 비상한 재주가 이제 곧 더 큰 파도를 불러올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선호의 기지로 왈패들이 물러간 뒤 만식의 상단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최형감은 자신의 사주가 드러날까 몸을 사리면서도 독사 같은 눈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며칠 뒤 선호는 방 안에서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에서 열리는 식년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우야, 짐 안 싸고 뭐해? 내일 새벽에는 떠나야 한양에 제 시간에 도착할 거 아냐. 명인이 보찜을 챙겨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과거는 보지 않으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날만을 위해 10년을 공부했잖아. 지금 최형감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나 혼자 입신양명하겠다고 떠날 수는 없어. 내가 남아서 법전으로라도 놈을 견제해야. 이 멍청한 놈.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만식이었습니다. 만식은 퉁퉁 부은 손으로 방문을 열어젖히며 선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배운 학문이 고작 시골 현감이나 상대하라고 배운 것이냐? 내 그릇이 겨우 쌀가게나 지키는 데 쓸 그릇이냔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 가거라. 가서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과 내 실력을 겨뤄보고 오너라. 내가 우물안개구리인지 아니면 진짜 용인지 확인해 보란 말이다. 만식은 선호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쌀가게를 지키는 것보다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뜻을 펼치기를 바라는 아비의 투박한 사랑이었습니다. 명인도 씩 웃으며 자신의 주먹을 내보였습니다. 걱정 마라. 왈패놈들이나 현감놈은 이 형님이 온몸으로 막아낼 테니 너는 가서 내가 갈고 닦은 글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원 없이 쏟아내고 오너라. 선호는 아버지와 형의 진심 어린 눈빛에 울컥 치솟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믿음을 등에 업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호는 만식과 명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양을 향해 걸어가는 선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한편 선호가 떠났다는 소식은 즉시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형감은 무릎을 치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으하, 드디어 그 눈엣 가시 같은 놈이 사라졌구나. 이방이 비열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사또, 이제 어찌할까요? 과거 보러 간 놈이 돌아오려면 좋기 달포는 걸릴 것입니다. 최형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달포? 사흘이면 충분하다. 머리 쓰는 놈이 없어졌으니 남은 건 무식한 종놈들 뿐 아니냐. 당장 만식의 상단을 털어버릴 준비를 하거라. 이번엔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선호가 고개를 넘어가자마자 만식의 상단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선호가 한양으로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험한 산길, 고개를 넘어가던 선호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습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으나
껄렁한 몸짓과 비릿한 눈빛은 며칠 전 장터에서 보았던 그 왈패들이 분명했습니다. 어디 가시나 젊은 선비님. 선호가 뒷걸음질 치려 하자 뒤쪽 숲에서도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튀어나와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누구냐? 길을 비켜라. 선호가 짐짓 호통을 쳤으나 복면 쓴 사내는 낄낄거리며 몽둥이로 손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어이쿠 무서워라. 그 잘난 주둥이로 법전을 읊어보시지 그래. 산짐승들이 내 놈 말을 들어줄지 궁금하구만. 놈들의 목적은 단순한 강도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선호의 혓바닥에 당해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현감의 뒷배를 믿은 채 보복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밟아라. 다시는 그 주둥이를 못 놀리게 만들어.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선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선호는 웅크린 채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빗발치는 매질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입안이 터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서야 놈들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퇴! 샌님 주제에 까불고 있어. 놈들은 선호의 보찜과 엽전 꾸러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호패까지 모조리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흙먼지 속에 버려진 선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 시각 고향에 있는 만식의 상단에도 교묘한 덫이 놓였습니다. 이놈들아, 쌀을 팔았으면 밥은 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한 사내가 상단 마당에 썩은 쌀가마니를 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명인이 뛰어나와 쌀가마니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우리 쌀이 아니오. 우리 상단은 대박을 잴 때 붉은 끈으로 매듭을 짓는데 이건 끈도 없지 않소? 어디서 썩은 쌀을 가져와서 행패요. 명인은 정확하게 사실을 말했으나 목소리에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감추며 더 크게 악을 썼습니다. 이놈들이 이제는 오리발을 내밀어? 천한 종놈 출신이라 그런지 하는 짓도 아주 사기꾼이구만. 뭐야? 이 자식이. 명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다혈질인 명인은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명인이 사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장 안 꺼져. 사람 살려. 상단 주인이 사람 친다. 사내는 명인의 손이 닿기도 전에 과장되게 뒤로 나자빠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누구 없느냐. 백주대낮에 양민을 폭행하고 사기까지 쳐?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아니 나으리. 저놈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만식이 급히 나서 해명하려 했으나 이방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품에서 미리 준비한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폭행 현행범에 불량 쌀 유통 혐의까지. 조사를 위해 상단의 물건을 전량 압류한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명인이 포졸들에게 달려들었으나 곤봉 세례를 맞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만식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명인을 끌어안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선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지략이 사라진 상단은 탐관오리가 쳐놓은 얕은 수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단의 쌀가마니들이 줄줄이 관아로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만식과 명인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산속 흙구덩이 속에 처박힌 선호는 잃어버린 정신을 겨우 차리고 있었습니다. 호패도 돈도 보찜도 모두 사라진 상황. 자신이 쓰러져 있는 동안 아버지와 형이 함정에 빠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선호는 찢어진 다리를 질질 끌며 일어섰습니다. 선호는 차가운 흙바닥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무엇보다 허리춤이 허전했습니다. 보찜도 엽전도 그리고 응시 자격인 호패마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늦었다. 여기서 한양 도성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 두 다리는 몽둥이 찜질을 당해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선우는 절망감에 휩싸였으나 차마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자신만 믿고 있을 아버지와 형의 얼굴이 떠올라 찢어진 입술을 꽉 깨물고 기어서라도 가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 너머에서 딸랑거리는 방울소리와 함께 가마 한 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호위무사 두어 명을 대동한 양반가의 행렬이었습니다. 선우는 비틀거리며 길가로 피하려 했으나 풀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만 가마 앞쪽으로 털썩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놈은 뭐야? 앞서 가던 호위무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사는 선우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귀찮다는 듯 발로 툭툭 밀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취객이 길을 막고 있어? 썩 꺼지지 못해? 무사가 선우를 질질 끌어내려는 찰나 가마의 문이 열리며 고운 비단신을 신은 여인이 내렸습니다. 멈추시오. 여인은 쓰러진 선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흠칫 놀라며 입을 가렸습니다. 아니, 만식내 상단의 선비님 아니십니까? 선우가 퉁퉁 부은 눈을 들어 여인을 보았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지난번 장터에서 선우가 누명을 벗겨주었던 최대감댁 아기씨였습니다. 아기씨. 선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씨는 선우의 몰골과 텅 빈 허리춤만 보고도 모든 것을 단박에 읽어냈습니다. 소문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셨다 들었는데 어찌 이곳에 이러고 계십니까? 아기씨의 시선이 선우의 피투성이가 된 다리와 산 아래쪽이 아닌 한양 쪽을 향해 뻗어있는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봉변을 당해 모든 걸 빼앗겼음에도 저 선비의 마음은 아직도 한양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적들에게 당했습니다. 선우가 쥐어짜듯 내뱉은 한마디에 아기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호위무사를 불렀습니다. 이분에게 내 말을 내어드려라. 예, 아기씨. 이건 대감마님께서 아끼시는 준마입니다. 이런 몰골을 한자에게 내어주시다니요. 이분은 내 은인이다. 그리고 지금 이분에게는 천금보다 시간이 더 급하다. 어서. 아기씨의 서슬 퍼런 호통에 무사는 마지못해 선우를 부축해 말에 올렸습니다. 선우는 고삐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기씨는 선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 제게 갚지 않아도 된다 하셨지요. 허나 사람의 도리는 갚을 것을 갚는 데 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선우는 아기씨를 향해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구절절한 감사의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의 인사였습니다. 이라. 선우가 채찍을 휘두르자 말은 바람처럼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선우의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그 뜻이 꺾이지 않기를. 한양 과거 시험장, 공원. 새벽을 깨우는 거대한 북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입실 마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문 닫아라. 관리의 호령과 함께 육중한 나무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유생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먹을 갈며 시제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문틈이 손 한 뼘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렸습니다. 비켜라, 비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을 몰고 달려오는 사내 선우였습니다. 선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닫히는 문틈 사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말이 히잉 울며 급정거하는 순간 선우는 말등에서 몸을 날려 문틈 사이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으어! 선우는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옷은 찢어져 피와 흙이 엉겨 붙었고 몰골은 거지보다 못했습니다. 놀란 관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뭐하는 놈이냐? 감히 신성한 과거장에 행패를 부려? 내보내. 당장 끌어내. 관졸들이 선우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선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놓으시오. 나는 과거를 보러 온 유생이요. 그 소란에 시험관석에 앉아있던 정 감독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생이라? 꼴을 보니 산적대에게 당한 모양이구나. 쯧쯧. 감독관은 혀를 차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정이 딱하긴 하나 국법은 엄한 법. 응시 자격을 증명할 호패를 내놓거라.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호패는 왈패들에게 빼앗겨 빈털털이었습니다. 호패는 오는 길에 도적에게 강탈당했습니다. 허면 나가거라. 호패 없는 자는 시험장에 들릴 수 없다. 감독관의 단호한 명령에 관졸들이 다시 선우를 잡아챘습니다. 이대로 끌려나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15년 헌신도 형의 희생도 물거품이 되는 순간 선우는 관졸들을 뿌리치고 감독관을 향해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나으리, 호패는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제 신분은 나무 조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농명부흥시자 명단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뭐라? 제 이름은 만식의 아들 선우요. 사는 곳과 아비의 이름 그리고 제 인상착의가 명부에 적힌 것과 하나라도 다르다면 그때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선우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었으나 그 기세만큼은 비단옷을 입은 그 어떤 양반 자제보다 당당했습니다. 주변의 유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자 좀 보게. 배포 하나는 대단하군. 호패도 없이 억지를 부리다니. 감독관은 선우의 눈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비굴하게 사정하거나 울며불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국법의 절차인 농명부 대조를 요구하는 저 당돌함. 감독관은 흥미롭다는 듯 명부를 넘겼습니다. 이름이 선우라. 여기 있구나. 고을 만식의 자. 감독관이 명부를 확인하고 선우를 다시 보았습니다. 기록된 인상착의와 눈앞의 청년이 일치했습니다. 감독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호패를 잃은 것은 내 불찰이나 그 신원이 명확하고 배움에 대한 기계가 가상하니 입시를 허한다. 자리에 앉거라. 감사합니다. 하오나. 선우는 물러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빈손을 내보이며 감독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보시다시피 빈손입니다. 염치 없사오나 관청에 남는 붓과 벼루를 딱 하루만 변통해 주십시오. 주변 유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붓을 빌려달라니 전례 없는 당돌함이었습니다. 정 감독관은 허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젠 무기까지 내놓으라. 내놈 배포 한번 천하제일이로구나. 글쟁이에게 붓이란 제8과 다름없는 법이라 했습니다. 10년을 손에 쥐고 길들여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붓끝일진데 생면부지에 뻣뻣한 남의 붓으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남의 칼을 빌려 나가는 것과 다름없는 미친 짓이었지요. 감독관은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관졸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관졸이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거친 막붓 하나와
벼르를 선우 앞에 툭 던져 주었습니다. 가져가거라. 허나 명심해라. 글이 써지지 않는다고 부탓을 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선우는 붓을 집어들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배웠습니다. 빌려주신 은혜, 좋은 글 귀로 갚겠습니다. 선우는 비틀거리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손에 쥔 붓은 털이 제멋대로 뻗친 거친 막붓이었으나 선우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주인을 만난 명검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둥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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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고 커다란 족자에 시제가 내걸렸습니다. 논, 백성을 구하는 도리에 대하여. 다른 유생들이 손에 익은 자신의 명붓을 꺼내 먹을 가는 동안 선우는 빌린 막붓을 벼루에 적셨습니다. 도구는 하찮았으나 그 붓을 쥔 자의 실력은 천하를 호령할 기세였습니다. 선우의 붓끝이 거침없이 화선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형틀에 묶인 명의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최형감은 혀를 차며 신문관에게 손짓했습니다. 지독한 놈이로구나. 그래,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내일 또 신문할 것이다.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알겠느냐? 관졸들이 짐짝처럼 명인을 끌고 나갔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만식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형감이 주변 관졸들을 물리치고 만식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흘을 못 넘기고 송장이 되어 나갈 걸세. 짧고 건조한 한마디가 만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또,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줌세. 내 멀쩡한 생목숨 거두어 어디 쓰겠나? 재물이라면 또 모를까? 안 그런가? 모든 것은 자네가 주도했고 아들은 모른다고 자복하면 자네 아들은 훈방 조치하고 자네 상단은 몰라도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겠네. 어떤가? 만식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와 손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열린 재판정. 만식은 형틀 앞에서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모든 것은 소인이 꾸민 일입니다. 관아의 쌀을 훔치고 장부를 조작한 것은 저 혼자 한 짓이며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방이 붓을 들어 만식의 자백을 기록했습니다. 만식은 간절한 눈빛으로 형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약조대로 아들을 풀어달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형감은 혀를 차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런 흉악한 놈을 보았나? 제 아비된 자가 자식 몰래 저런 큰 죄를 저질렀다니 참으로 몹쓸 놈이로구나. 형감은 부채를 탁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말이다. 같이 장사를 하는데 아비가 한 일을 자식은 모른다? 내 놈 같으면 이 말을 믿겠느냐? 아무래도 좀 더 조사를 면밀히 해봐야 할 것 같구나. 만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또? 그게 무슨 약조와 다르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살려주신다고. 형감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약조? 이런 경을 칠 놈을 봤나? 감히 신성한 재판정에서 수령과 거래를 했다고 모함을 하느냐?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사또, 여봐라. 저놈에게 고을 수령 모함죄로 장십대를 명하노라. 매우 쳐라. 만식은 그제야 자신이 악마의 혀에 놀아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새도 없이 곤장이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만식의 뒤로 형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깔렸습니다. 선호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방문이 열리고 낯익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시험장에서 만난 정 감독관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집일세. 자네 답안을 내자마자 혼절한 것을 기억 못하는가? 꼬박 사흘을 알아누워 있었네. 선호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흘이라니.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어 마음이 급했습니다. 누워있게. 아직 몸이 성치 않아. 감독관이 선호를 말리려는 찰나 대문 밖이 요란해졌습니다. 궁에서 보낸 관리가 교지를 들고 당도한 것입니다. 유생 윤선호는 들으라. 근본 식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니 즉시 입궐하여 어명을 받들라. 장원급제. 수천 명의 유생 중 으뜸이 된 것입니다. 선호는 감독관이 내어준 관복을 입고 입궐하여 용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선호의 상처 입은 얼굴과 형형한 눈빛을 보며 물었습니다. 과인의 눈에는 내가 쓴 글이 칼보다 날카로웠다. 이제 너에게 관직을 제수하려 하니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선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편안한 벼슬자리를 원치 않사옵니다. 다만 저를 전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도구라? 예. 지방 곳곳에 뿌리내린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열을 빨고 국법을 유린하고 있사옵니다. 소신을 암행어사로 삼아주신다면 그들을 베어내는 칼이 되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겠습니다. 임금은 선호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하다. 내 너를 충청도 암행어사에 제수하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 선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패를 받아들었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묵직한 마패. 그것은 단순한 벼슬이 아니라 고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아버지와 형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선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용포 자락을 적셨습니다. 운명의 닷새가 지났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만식과 명인이 묶여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형감은 관복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동원 마루에 앉아 판결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죄인 만식과 명인은 들으라. 너희는 관아의 쌀을 훔치고 이를 은폐하려 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심지어 재판정에서 수령을 능멸하였다. 이에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노라. 만식은 퉁퉁 부은 눈을 들어 형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축 늘어진 아들 명인의 숨이 붙어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형방은 듣거라. 2 죄인에게 장백대를 쳐서 다시는 이런 흉악한 짓을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라. 장백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형방들이 침을 퇴뱉고 곤장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관아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곳에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갓조차 쓰지 못한 선호였습니다. 선호야.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과거를 보러 간다던 금지옥엽 아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돌아온 것입니다. 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낙방하고 노잣돈마저 잃어 거짓골로 돌아온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형감은 선호의 몰골을 보더니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하, 저 꼴을 좀 보아라. 천하의 신동이라 떠들더니 과거에 낙방하고 거짓골이 되어 기어왔구나. 형감은 조롱 섞인 눈빛으로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내 아비와 형이 저 모양이 되었는데 내 놈이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내 놈도 저 옆에 묶여 매타작을 당하고 싶으냐? 선우는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현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비록 옷은 거지 같았으나 그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우는 품 안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들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소생이 한양에서 오는 길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라? 재미난 이야기? 임금께서 지방 수령들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려 암행어사를 파견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현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놈. 낙방하더니 실성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사 타령이냐. 여봐라,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관졸들이 선우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선우가 쥔 부채가 차악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다른 손이 품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묵직한 구리패,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선우의 고함이 천둥처럼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탐관오리는 썩 내려와 명을 받으라. 이게 무슨... 최현감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째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이방과 형방들은 사색이 되어 곤장을 내던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역졸들이 순식간에 관아를 장악하고 현감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낡은 갓을 벗어 던지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최가야, 내가 과거에 낙방하고 온 줄 알았느냐? 나는 내 놈의 목을 칠 칼을 받으러 다녀온 것이다. 아이고, 어사 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현감은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선우는 싸늘한 눈으로 역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놈을 포박하라.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예의. 선우는 형틀로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만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선우의 손에 들린 마패와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선우야, 내가 정말...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우는 피투성이가 된 만식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반쯤 정신을 잃었던 명인도 눈을 가늘게 뜨고 씩 웃었습니다. 거봐라, 내 동생 혀가 몽둥이보다 맵다고 했지. 관아 마당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정의가 피 끓는 가족애와 함께 고을에 당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최현감이 압송되고 관아의 질서가 잡히자 선우는 만식과 명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원을 불러 상처를 싸매고 나니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식은 아랫목에 앉은 선우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금이환양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으나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15년 전의 비밀이 족쇄처럼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선우야. 만식은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나도 고백할 것이 있다. 선우가 찻잔을 내려놓고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명인도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윤진사 대감의 핏줄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자식과 너를 바꿔치기 했다.
만식의 시선이 명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죄스러움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명인이 저놈이 내 진짜 핏줄이다. 못난 아비를 만나 양반 자식 대신 짐승처럼 매를 맞고 자랐지. 이 모든 게 내 욕심이자 죄업이다. 만식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이제 선호가 자신을 원망하고 떠난다 해도, 명인이 아비를 증오한다 해도 달게 받을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긴 침묵만 흐를 뿐 고함도 원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호의 담담한 목소리에 만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 알고 있었다니. 어릴 적 아버지가 아궁이에 태우셨던 베네 저고리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오기 전 관비로 계셨던 어머니 윤진사댁 마님을 뵙고 왔습니다. 만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을. 어머니께서는 신원이 회복되어 편히 지내시도록 조치했습니다. 허나 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만식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만식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낳아준 은혜가 하늘이라면 길러준 은혜는 땅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친자식을 사지로 내몬 아버지의 그 피눈물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선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양반의 핏줄이라는 허울보다 지난 15년간 쌀가게에서 자신을 업어 키우고 매를 대신 맞으며 지켜준 만식의 땀 냄새가 그에게는 더 진한 아버지의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제 호적은 영원히 쌀가게 주인 만식의 아들 윤선호일 것입니다. 조정에는 윤진사댁의 명예만 회복시킬 뿐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남겠습니다. 만식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명인이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습니다. 거참 샌님이라 그런지 말 한 번 길게 하네. 명인은 절뚝거리며 다가와 만식의 등짝을 툭 쳤습니다. 아버지, 낳은 정, 기른 정 따지지 맙시다. 아우님은 머리가 좋으니 양반 피가 맞는 것 같고 나는 힘이 장사니 아버지 피가 맞는 것 같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명인은 씩 웃으며 만식의 팔을 껴안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요. 형님이 어사또가 됐든 정승이 됐든 우리 형제는 아버지가 끓여준 된장국 먹고 큰 만식네 새끼들입니다. 만식은 양팔에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나는 내 피를 나눈 자식, 하나는 내 가슴으로 낳은 자식. 두 아들의 온기가 만식의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못난 아비를 아비라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만식은 두 아들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죄책감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핏줄이라는 얇은 실보다 함께 겪은 고난과 세월이라는 동아줄이 그들을 더 단단한 가족으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크고 번듯한 기와집 마당이 하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만식의 회가변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마루상석에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풍파 대신 넉넉하고 온화한 웃음주름만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만식의 오른쪽에는 조정의 판서가 되어 내려온 선호가, 왼쪽에는 조선 팔도를 주름 잡는 거상이 된 명인이 자리했습니다. 어르신, 정말이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으셨소.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질문에 만식은 술잔을 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비결은 무슨? 그저 하늘이 내게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게지. 하나는 머리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는 가슴으로 집안을 지키니 이 늙은이가
천하에 부러울 게 뭐 있겠나. 만식의 시선이 건너편에 앉은 노마님, 윤진사댁 마님에게 닿았습니다. 마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만식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서로가 서로의 자식을 지켜냄으로써 그 끝은 이토록 아름다운 화합이 되었습니다. 명인이 큼지막한 술병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한 잔 받으십시오. 이 술은 제가 이번에 청나라 교역에서 구해온 천하의 명주입니다. 아버지께서 드시기에 딱 맞지요. 명인은 콸콸 소리가 나도록 만식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이어서 선호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쳐들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제가 엇나가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등 때문이었습니다. 그 넓은 등으로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식은 두 아들이 따라준 술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술맛이 그 어떤 꿀물보다 달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내 아들이어서 내 인생은 참으로 화려했다. 만식은 양옆의 아들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인의 손은 거친 장사꾼의 손이었고 선호의 손은 굳은 살 박인 글쟁이의 손이었습니다. 다르지만 같은 온기. 핏줄이라는 얇은 실보다 함께 흘린 눈물과 땀이라는 동아줄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세상은 핏줄을 따지고 신분을 나누었으나 만식의 가족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피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이임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만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이 만식의 지난 60년 세월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